최근 잇따라 불거진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금메달 지상주의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소년체전 폐지와 체육특기자 제도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 장관은 한 인터뷰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고 박 시장은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딨냐며 반박했습니다. 인천의 한 사립여고 교사가 여성 교생을 가리켜 저렇게 예쁘면 자신도 성추행하고 싶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최소 교사 6명이 성희롱과 차별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한당구연맹 심판위원장이 여성 심판들에게 치마 복장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경기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물었더니 여자 심판이 치마를 입었더니 주변 반응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오늘 서해 상공에서 인공 강우 실험이 실시됐지만 미세먼지를 씻어내릴 만한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9시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금메달 지상주의의 폐기입니다. 선수의 인권은 도외시한 채 금메달에만 매달려온 관행에서 벗어나겠다는 선언입니다. 엘리트 체육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먼저 권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체육계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정부는 우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10년 전 전반적인 진단을 거쳤음에도 개선되지 못했으며 초, 중고, 어린 학생들을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한 데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통한 대대적인 진상조사와 성폭력 은폐 시 최고 징역형까지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정부 대책의 핵심은 지난 50여 년 동안 유지됐던 한국 스포츠 시스템의 전면적 전환입니다. 이달 안에 민간위원장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꾸려 엘리트 위주의 선수 육성 시스템을 개혁합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에서 올림픽을 총괄하는 대한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합니다. 대한체육회가 엘리트와 생활체육의 진정한 균형 발전에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적 지상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국위 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극한의 경쟁 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국제대회 성적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진정한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권재민입니다. 이번 대책 중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체육특기자 제도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학교 체육부터 아예 문제의 싹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김기범 기자입니다. 역대 거의 모든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학교 운동부 출신입니다. 운동만 잘하면 학업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까지 진학할 수 있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로 육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부를 포기한 학생 선수들은 무리한 합숙훈련과 구타, 심지어 성폭력의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학생 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운동부 시절부터 폭력에 일찌감치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지금까지의 학교 운동부 운영 방식, 선수 육성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학생 선수들이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 놓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전국 소년체전입니다. 지도자는 체전 성적으로 평가받고 선수는 진학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소년체전을 폐지하고 초중고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체육축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현재의 폐쇄적인 학교 운동부를 개방적인 학교 스포츠 클럽 시스템으로 바꿔야 합니다. 개방적으로 만들고 그럼으로써 많은 아이들이 엘리트 선수가 되고 엘리트 선수들도 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운동을 즐길 수 있는 또 일반인적인 어떤 삶을 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개방성. 왜곡된 학교 체육의 정상화는 성적 지상주의의 폐해로 한계에 도달한 한국 스포츠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이번 발표대로라면 그야말로 스포츠 대개혁이라고 할 만합니다. 의미가 크지만 과제도 적지 않겠죠. 스포츠 취재부 정재용 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대책을 보면 체육계를 더 이상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하는 문제의식이 느껴집니다.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인권도 챙기겠다. 그렇게 시스템을 바꾸겠다 하는 게 핵심이죠. 네, 안타깝지만 그동안 금메달이 모든 가치에 우선해왔던 게 대한민국 스포츠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인권보다도 금메달의 가치를 더 앞에 뒀던 게 사실입니다. 바로 그게 금메달 지상주의고요. 그런데 이제 금메달과 인권이라는 이 두 가치가 사실은 충돌하는 가치가 아닙니다. 이 두 가치를 앞으로는 모두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바꿔가겠다. 이런 선언을 오늘 한 건데요. 성과에만 집중하던 시스템에서 이제는 가치와 과정도 중시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는 구호처럼 스포츠 강국을 넘어서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으로 가겠다는 국가의 공식적인 선언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 학교 체육부터 시작해야 되고 거기부터 뜯어 고치겠다 하는 건데. 근데 이게 학교 체육이라는 게 수십 년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엘리트 스포츠의 모든 문제점은 왜곡된 학교 체육 시스템에서 시작돼서 50여 년 동안 골마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체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운동 선수들은 운동기계로 또 전체 사실 99%에 달하는 일반 학생들은 스포츠에서 사실상 소외돼서 공부기계로 길러졌던 거죠. 그래서 학교 체육 시스템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학생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정부는 구체적으로 가칭 스포츠 혁신위원회를 구성해서 타임테이블도 뒀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이 혁신위원회에서 그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고 특히 선수 육성 방식부터 생활체육과의 통합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1년 뒤에 그 대안을 정부에서 실행하겠다 하는 이런 구체적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가장 많이 지적돼 왔던 게 체육계 문제를 체육계 내부에 맡기니까 개혁이 제대로 잘 안 되더라 하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엔 좀 어떨까요? 정확한 지적이고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스포츠 개혁은 모두 셀프 개혁이었다는 점에서 실패를 거듭해 온 겁니다. 수많은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개혁의 대상인 대한체육회가 구성하고 운영을 해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적 구성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좌우될 것 같은데요. 현재 정부에서는 차관급 인사 5명과 외부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이달 안까지 만들겠다고 했으니까요. 이 스포츠혁신위원회의 구성 면면을 보면 이번 개혁이 성공할지 아니면 또다시 실패할지 어느 정도 방향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게 선언에 그치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거론되는 게 있습니까?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대책에서도 사실 가장 부족합니다. 말로만 근본적 대책이라고 하고 뭔가 구체적인 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지난 10여 년 전에도 대한민국이 스포츠계에 똑같은 성폭력 파동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수많은 대책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까지 사실상 정부는 그 대책을 쳐다보지 않고 방치했던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처음부터 시스템을 다시 만들겠다는 건 굉장히 무리한 생각이고요. 그동안 이미 학교체육진흥법이 만들어져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만들어졌고요. 초중고 학교체육진흥회와 대학스포츠협의회를 통해서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선진국형 학교 체육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는 이미 있으니까 이 기존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우리가 지원해가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부작용도 좀 있습니다. 지금 체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수만 명이 있고 그 가족들도 있고 대입도 시작될 텐데 맞습니다. 이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그래서 과속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초중고 대한민국의 학생이 약 600만 명 되는데 이 중에 지금 학생 운동선수만 약 6만여 명 됩니다. 6만 명.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대다수의 선의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면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도 특히 뭐 고등학교까지 당장 합숙을 폐지하겠다 이런 안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팀 수가 워낙 적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합숙소를 폐지해버리면 갈 데가 없는 상황이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이 변화의 시기 동안 일정 부분은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고요. 특히 중요한 점은 새로운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한다고 해도 적어도 향후 10년간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아주 평범한 회사원이더라라는 이런 선진국형 뉴스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면밀한 실행 계획이 좀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용 기자였습니다. 구속 수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구속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설 연휴 이후에 양 전 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재판부 구성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검찰에 비공개 소환됐습니다. 구속된 뒤 처음으로 검찰에 불려 나온 겁니다. 구치소에서 있던 수의 대신 사복을 입었는데 검찰의 안내를 받고 본인이 복장을 선택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영장심사 때처럼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일체 부인하셨습니까? 검찰은 사건 배당 조작 의혹 등 여전히 들여다봐야 할 게 많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구속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2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이때 박병대 고용한 두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규진, 이민걸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다른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은 책임 정도에 따라 차례로 기소할 예정입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구성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때처럼 16개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모여 양 전 대법원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곳은 배제하고 무작위로 전산 배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두 사람의 혐의가 겹치지만 재판 진행 속도에 차이가 나는 탓에 한 재판부에서 사건을 합쳐 처리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광화문 광장 개편 설계안을 놓고 서울시와 행정안전부가 갈등을 겪고 있죠. 김부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또 날선 설전을 벌였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시가 발표한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상식선에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국민의 상식선이라는 국민의 상식선은 이제 짐작을 하셔야죠. 신문 인터뷰에서는 서울시의 설계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욱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발언이 알려지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세상에 절대 안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정부하고 특히 청와대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그동안 쭉 추진해왔던 일이고. 서울시가 발표한 새 광화문 광장 설계안에 따라 6차로 우회 도로를 내려면 행안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 건물 4동을 철거해야 합니다. 청사 앞 도로와 주차장도 광장으로 수용돼 청사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해집니다. 행안부는 이걸 피할 대안도 서울시가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당선작이 당선자의 창의적 제안일 뿐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해 밝힌 광화문 광장 기본 계획에도 이번에 논란이 된 도로 변경안을 이미 포함해뒀습니다. 행안부와 서울시는 연말까지 의견을 조율해 최종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국방부가 해군 대조영 함을 향해 일본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는 증거 사진을 공개한 데 대해 일본 방위성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NHK 방송과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현지 언론은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이 반박 증거를 제시할 생각은 특별히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이와야 방위상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위대 초계기는 경계 감시 활동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다면서 한국 측이 냉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쿨 미투 주장이 또 제기됐습니다. 이번엔
인천의 한 사립여고입니다. 교사들이 성희롱과 여성 차별 발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온 건데요. 시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염기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사립여고입니다. 한 재학생이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이 학교의 교사들이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게시글을 찾아봤습니다. 한 교사가 교복을 속이 비치는 옷인 시스루에 빗대 음란한 상상을 유발하는 야한 옷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교생을 가리켜 저렇게 예쁘면 나도 성추행하고 싶을 것이라는 말도 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엔 댓글이 1,300여 개 달리며 추가 폭로와 동조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이런 문제성 발언이나 행동을 한 교사는 최소 6명에 이른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운동장을 같이 쓰는 바로 옆 학교 학생들도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네 하고 쌓아놨다가 그걸 터뜨리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 측도 교사들의 과실을 시인했습니다. 약간 과정에는 왜곡이 있을지 몰라도 팩트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고. 인천시 교육청은 경찰과 함께 이 학교가 개학을 하는 다음 주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에서는 지난해 11월 스쿨미투 사건으로 여고 교사 4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KBS 뉴스 염석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만 이렇게 미투 폭로가 나온 학교가 60곳이 넘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중, 3중의 부담 속에 성폭력 피해를 고발했던 학생들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청소년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같은 학교 남학생의 성희롱을 고발한 이유진 양. 시간이 갈수록 미투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남으로써 그냥 피해자의 상처나 그거를 공론화했다는 게 초점이 아니라 그냥 그 학생은 미투를 당해서 곤욕을 치렀다.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고발한 김희애 씨. 돌아온 건 견디기 힘든 질책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겠느냐. 너도 힘들 텐데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학교는 무관심했습니다. 전수조사라던가 아니면 학생인권 전담팀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 지난해 스쿨미투 운동이 벌어진 학교는 전국적으로 69곳. 서울에만 21곳인데 교육청 감사를 받은 건 6곳뿐입니다. 징계 현황은 파악조차 되지 않습니다. 대상을 나눠서 징계를 데이터를 관리를 안 해갖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성과도 있었습니다. 광주의 여고교사 2명은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 서울에선 중학교 교사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변화는 미미합니다. 잘못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도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학생인권법 제정이나 사립학교법 제정을 통해서 더 평등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스쿨미투 학생들은 다음 달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1년간의 성과와 한계, 학내 성폭력 실태 등을 증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학교뿐이 아닙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대한당구연맹이 여성 심판들에게 치마를 입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이유를 물었더니 치마를 입어야 이미지가 좋아진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방준원 기자입니다. 국제당구대회 여성심판, 당구공에 이물질을 닦고 공 위치를 확인하는 등 당구대에 바짝 붙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마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이 튀어가면 가서 잡고 닦아서 포인트 있는 부분에다 재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치마를 입으면 엎드렸을 때 뒤가 어떻게 될까요? 보통 바지를 입던 여성 심판들이 치마를 입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입니다. 당구연맹의 복장 규정은 변한 게 없는데 이유는 심판위원장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 취임한 심판위원장 권모 씨가 여성 심판들은 치마를 입으라고 지시한 겁니다. 권 씨가 보낸 SNS 메시지입니다. 여자 심판은 스커트를 준비하라. 녹화방송에 여자 스커트는 필수라고 합니다. 스커트를 안 입으면 주심 대신 부심만 할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심판 류지원 씨는 치마 입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뒤 주요 경기에서 배제됐고 전국대회 15회 참가 정지 제재도 받았습니다. 딱 한 경기 주심으로 배치가 되고 나머지는 다 부심이었고 그나마 결승, 준결승 경기에는 아예 포함도 안 됐어요. 심판위원장에게 치마 복장을 지시한 이유를 물었습니다. 처음 착용하고 난 이후에 주변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착용을 했던 심판들이 거라고 요청한 것도 있고. 권 위원장은 당구 심판이 치마를 입었던 사례가 있어 제의했던 것뿐이라고 추가로 해명했습니다. 류 씨는 권 위원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대표적인 라면 회사 삼양식품의 회장이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회사 돈으로 집도 고치고 고급차도 굴렸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국내 라면업계 3위 회사인 삼양식품. 계열사 두 곳이 라면 제품을 담는 상자와 스프에 들어가는 채소 등 식재료를 납품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 8월 새로운 업체가 등장합니다.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이 만든 서류상 회사였습니다. 삼양식품은 계열사에서 라면 상자와 식재료를 납품받으면서 서류상 회사가 납품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런 뒤 결제 대금을 서류상 회사로 보내는 수법으로 9년 동안 회사 돈 5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이렇게 빼돌린 회사 돈을 대부분 사적인 용도로 썼습니다. 특히 전 회장 집의 인테리어 수리비 3억 3천만 원, 고급 외제차 포르쉐를 타는 데 쓴 2억 8천만 원도 모두 빼돌린 돈으로 지불됐습니다. 결국 전 회장은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고 전 회장의 부인 김정수 사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의뢰를 줘서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공헌을 바라는 기대를 저버리고 각종 서류를 위조해 적극적으로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에 매우 큰 부정적 영향을 끼친 범죄여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아 횡령금을 전액 변제하였음에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회장 부부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에 회사 돈 29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건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법원의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오늘 서해상공에선 인공강우 실험이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해결은커녕 비도 거의 내리지 않았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이정훈 기상전문 기자입니다. 인공강우 실험에 투입된 기상항공기입니다. 오늘 아침 김포공항을 이륙해 서해로 향하는 항로. 파란 하늘 아래 회색빛 먼지층이 또렷합니다. 과연 인공강우는 미세먼지를 씻어낼 수 있을까? 실험 무대는 전북 군산 서쪽의 서해 먼해상으로 비를 뿌릴 만한 구름이 포착된 곳입니다. 해상에선 인공강우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선박이 대기합니다. 갑판 위엔 초미세먼지 관측 장비 등 각종 측정기기가 빼곡하게 늘어섰습니다. PM2.5 먼지를 모아서 나중에 이제 실험실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오전 10시 무렵 구름 속에 도달한 항공기가 날개 뒤쪽에 싣고 간 총 3.6kg의 요오드 화흔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요오드 화흔이 습기를 엉겨붙게 해 무거워진 빗방울이 지상으로 떨어지면 인공강우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 위에서 본 하늘은 먹구름만 잠시 짙어졌을 뿐 끝내 비나 눈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인공강우 구름의 영향을 받은 호남 지방에서도 일부 지역에 약한 이슬비만 내렸을 뿐 강수량이 기록된 곳은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를 씻어내릴 만큼의 강한 비는 아예 내리지 않은 겁니다. 이러한 실험들은 실패나 성공의 잣대로 본다기보다는 과학적인 성과를 쌓아가는 토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상청은 올해 인공강우 실험을 15차례 반복하며 기술력을 쌓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인공강우 실험을 성공한다고 해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미세먼지를 씻어낼 만큼 넓은 범위의 비를 뿌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데요. 그 이유를 류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에 인공강우를 시도한 기상항공기입니다. 우리나라에 한 대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예산 탓에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기종을 도입했습니다. 좁은 기내에 장비 14종, 20여 대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기에 필수 인력인 조종사와 연구원 5명이 들어가면 옴짝달싹할 공간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모두 5명의 인원이 탔고 4시간 동안 날면서 기상을 관측하게 됩니다. 먼바다 상공에서 비상 상황이라도 일어나면 위험천만합니다. 탈출 통로는 좁고 구명조끼를 꺼내 입기조차 힘들 정도입니다. 항공기가 이렇게 작고 무겁다 보니 한 번에 운항할 수 있는 시간은 4시간 남짓입니다. 요오드와 은을 뿌리는 데만 1시간이 걸려 한 번에 최대 1시간 반 거리에 서해상 한 지점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제 현장에서는 계산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항상 밑에서 봤을 땐 저기 있더라도 올라갔을 때 다른 데로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따라서 찾아가서 뿌려야 될 거고 인공강우를 하기에 적당한 구름인지도 살펴봐야 될 거고요. 이 때문에 인공강우 실험을 성공한다고 해도 실제로 서해상에서 중국발 미세먼지를 미리 차단하는 것은 역부족입니다. 또 가까운 지역이라도 넓은 면적에 동시에 비를 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경부는 이보다 훨씬 큰 미세먼지 연구용 항공기를 곧 들여옵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엔 인공강우 장비가 없습니다. 장비를 장착하려면 설계를 변경하고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세먼지를 인공강우로 씻어내려는 시도는 아직 성공하지도 제대로 준비하지도 못한 구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란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정부는 석탄 발전의 감축을 꼽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순위를 봤더니 사업장 10곳 가운데 5곳이 석탄 화력 발전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는 가격 대비 효율이 높다는 이유로 석탄을 많이 써왔죠. 그러다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환경 급전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발전 가격에 오염 방지나 환경 피해 비용까지 반영한다는 건데요. 이 환경 비용이 더해져 가격이 오르면 석탄 발전량이 줄고 2030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62%까지 감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KBS가 전문기관과 함께 정부의 감축 계획을 분석해봤더니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경 급전을 이용한 정부의 석탄 발전 감축 목표는 36%입니다. LNG보다 3배 이상 큰 석탄의 환경 비용을 반영해 발전 우선순위를 정하면 석탄 사용이 줄기 때문입니다. 전력시장 분석기관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정부 계획 가운데 유일하게 확정된 연료세율 인상 효과는 1.3% 감축에 그쳤습니다. 대기오염 피해 비용을 절반 정도만 반영한 건데 이 경우 2030년까지도 석탄의 가격 경쟁력이 유지됩니다. 제대로 된 환경 급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석탄 발전의 가동률을 낮추고 친환경 에너지원의 가동률을 높이는 급전 순위의 변경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염 피해 비용을 100%까지 반영하면 11.6% 감축 효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환경급전은 오염물질 제거용 시설 보강 등에만 집중돼 있습니다. 방지시설 설치와 수명 연장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좀 반대가 있고요. 방지시설 투자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현재 정부안에 빠져 있는 시민들의 건강 피해 비용과 함께 사업자가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면 24% 저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석탄 발전량을 80%로 줄이는 상한 제약도 확대할 계획이지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때 며칠만 하는 건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입니다. 석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하루에 78톤, 상한 제약으론 2, 3톤 감축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저감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강력한 환경 급전뿐 아니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겨울철 내내 발전량을 줄여 운영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JTBC 손석희 대표이사가 폭행과 공갈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한 프리랜서 기자가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손 대표 측은 오히려 협박에 시달렸다면서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저를 폭행하셨죠? 그런 하지 말고. 휴대전화로 촬영된 영상 속 남성, 손석희 JTBC 대표이사입니다. 지난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일식집 앞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프리랜서 기자 김모 씨는 이날 손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얼굴과 어깨를 3차례 폭행했다며 전치 3주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신이 손 대표의 과거 교통사고와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지를 취재하자 기사를 쓰지 못하게 하려고 JTBC에 일자리를 제안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제안이어서 거절하자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김 씨의 주장입니다. 손 대표가 이력서 제출을 요청한 SNS 메시지도 공개했습니다. 풀자. 풀고 일하자. 나 너 좀 일 좀 시켜야 되겠어. JTBC는 입장문을 내고 손 대표가 오히려 취업 청탁과 협박에 시달렸다며 김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갖고 기사를 쓸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정규직 특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또 폭행은 없었고 툭툭 건드린 게 전부다. 접촉사고 당시 동승자가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은 명백한 허위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로서는 드릴 말씀이 많으나 사실과 주장은 엄연히 다르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양측의 폭로와 반박이 거듭되면서 이번 사건이 하루 종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손 대표 측 고소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함께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 공공기관에서 어제 신입사원 최종 면접을 진행하던 도중 갑자기 면접을 무효로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논술 채점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게 이유인데 지원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신입사원 최종 면접 진행이 한창이던 어제 오후 4시 반. 면접자들은 갑자기 오늘 면접을 무효화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상자 18명 중 13명의 면접이 이미 진행된 뒤였습니다. 오늘 했던 면접 자체가 그냥 무효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기껏 면접 이제 보러 갔는데 되게 기분 안 좋죠. 알고 보니 논술 채점 오류로 최종 면접자 중 8명은 대상자가 아니었고 정작 왔어야 할 8명은 오지 못한 겁니다. 면접 직전 단계인 논술 전형에서 부정을 막기 위해 답안지에 번호를 부여해 채점했는데 이를 다시 이름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입니다. 이 사실이 최종 면접 도중에야 발견됐습니다. 엣지 자체가 원래 잘못된 데이터가 하나 들어가가지고 뒤로 좀 쭉 밀렸어요. 사람이 하는 실수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죠, 사실. 진흥원 측은 헛걸음을 한 8명에게 전화로 사과를 했고 면접 일정은 다음 달로 다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앞서 2015년에서 2017년 신입 채용 때도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면접위원에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1년 전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1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화재 참사가 발생했었죠. 당시 불이 났던 1층엔 방화문이 없고 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어서 피해가 더 컸는데요. 그 후 병원들의 화재 예방 실태 과연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차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7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방화문이 없어 1층에서 난 불이 삽시간에 위층으로 번졌습니다.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이어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노인 환자 300여 명이 입원해 있는 한 대형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불이 나면 구조대를 펼치고 1층으로 대피해야 하지만 난간이 자물쇠로 잠겨 있습니다. 비번호는 혹시 아세요? 잘 모르시죠? 비상계단 곳곳에 의료 폐기물이나 대형 화분이 놓여 있습니다. 피난통로상에 이런 물건이 있으면 안 되니까 즉각적으로 제거를 하죠. 또 다른 요양병원, 방화문 손잡이를 끈으로 묶어 열어둔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청소 할머니가 거기에 다친다고 하는데 고생을 그렇게 씹어서 일하면 안 된다고. 소규모 병원들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1층에 방화문이 아예 없고 옥상 방화문은 고장나 닫히지도 않습니다.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닙니다. 1년 동안 단속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현재 나가보면은 아직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간혹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30병상이 넘는 병원에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하고 모든 층마다 방화문을 두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지만 규제 심사 등 절차 때문에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뉴스 주민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뒤 화면 보실까요? 제목을 5시간 30분 네,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5시간 30분? 네.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청와대가 조혜주 중앙선관위원을 임명한 데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어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의원들의 단식 총 시간이 5시간 30분이라는 얘기인데요. 예.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내부 자료인데요. 제목은 좌파 독재 저지 및 초권력형 비리 규탄 릴레이 단식 계획안이라고 돼 있고 네. 내용을 보면 저 담당 시간은 5시간 30분이다. 이 사람이 5시간 30분씩. 그렇습니다. 저 5시간 30분 투쟁 시간 중에는 단식을 한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5시간 반씩 단식을 하라는 얘기였고요. 네. 심지어 그 시간하고 조를 다 짜놨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한 팀, 그리고 오후 2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한 팀. 이렇게 2월 1일까지 일주일치 일정이 다 짜여진 겁니다. 네. 근데 끼니와 끼니 사이가 보통 대여섯 시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굶어도 되겠는데요? 그렇죠. 조금 일찍 먹거나 조금 늦게 먹으면 하루 3끼가 다 가능한 거죠. 네. 왜 저렇게 짰을까요? 그러니까 그 보통 릴레이 단식 하면은 그래도 1인당 24시간 이상 하는 게 보통의 상황이었는데 하필 왜 5시간 반이었을까라고 좀 알아봤는데 네. 뭐 구체적인 답변을 얻기는 쉽지는 않았고요. 대신 이 계획안 자체가 국회 안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관할하는 원내 행정국에서 이 서류를 작성을 해서 네. 각 의원실에게 배포했다. 이 정도 사실까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치권이 참 말이 많은 곳인데 다른 당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 5시간만 단식을 좀 비꼰다 그럴까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았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여러분도 단식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점심 먹고 저녁만 먹으면. 그러니까 저 얘기가 본 브리핑이 끝나고 기자들에게 한 얘기였고요. 또 이 밖에도 뭐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릴레이 단식이 아니라 딜레이 식사다. 또 뭐 웰빙 단식이다. 그리고 네. 뷔페 전에 하는 뭐 간헐적 단식이다. 이런 약간 비꼬는 말들이 오늘 네. 하루 종일 국회 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계속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런 말이 나올 만도 하겠는데요. 네, 바로 두 번째 준비한 소식 좀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목은 난감한 유시민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요. 예, 난감한 일이 뭐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다음 대선에 나가지 않을 거니까 각종 여론조사 상황에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해왔지 네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여론조사를 관할을 하는 기관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줄여서 여심이라고 하는데요. 여심위에 서한을 보내서 그 각 여론조사 기관에 본인의 이름을 뺄 수 있도록 뭐 공지라 그럴까요? 안내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 여심위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 이유를 보면 그 각 여론조사 기관이 이름을 넣고 빼고 이 문제는 각자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다라는 거였던 거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겠다. 유 이사장 입장에서는 좀 그렇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난감하긴 그래서 저희가 유시민 이사장과 직접 통화를 좀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심위가 그런 권한이 없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각 기관이 여론조사를 할 때 다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뭐 공지나 안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까 좀 난감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답변을 해왔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기관이나 여론조사 기관에 다 일일이 좀 빼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니 유 이사장이 저렇게 요청을 해도 기관들이 들어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안 해줄 가능성이 크죠. 네. 똑같은 질문을 또 유 이사장한테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유 이사장이 계속 해왔던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그 자꾸 그런 식으로 이름이 들어가게 되면 이미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이나 또 국민들한테 뭔가 여론이 왜곡되는 현상이 전달되지 않겠느냐, 뭐 안 좋은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저한테 KBS도 앞으로 조사를 하면 좀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뭐 이런 요청도 하더라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주민 정윤섭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에서 고졸 비중을 높이고 또 취업 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는데요.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이 요구해온 현장 실습 개선 대책은 이번 방안에서 빠졌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학이 아닌 취업을 목표로 한 직업계고 학생들. 정작 취업률은 50%에 그칩니다. 정부가 3년 안에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직 공무원 채용에서 직업계고나 전문대 졸업생을 뽑는 지역인재 구급 채용 비율을 현재 7%에서 20%까지 확대합니다.
지방직 공무원 채용에 기술계고 경력 경쟁 임용의 비중도 3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학력,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뀌고 먼저 취업하고 원할 때 공부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공공기관에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 취업을 돕는 전문가를 올해 400명, 2022년 1000명까지 늘려 교사가 맡던 취업 지원 업무를 대신하게 할 예정입니다. 고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00만 원씩 주는 장려금 지급 대상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제도 개선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습 중심으로 실습 제도가 바뀐 뒤 취업이 어렵게 됐다는 현장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현장 실습 제도라는 그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했는데 교육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해 조만간 현장 실습 개선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지난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직접 요청했다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나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언급할 땐 있지만 조건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말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9살 김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저녁 경북 예천군 예천읍 야산에서 60대 남성을 공격해 숨지게 한 것으로 추정되는 멧돼지가 오늘 오후 사살됐습니다. 예천 유해조수포획단은 오늘 오후 1시 반쯤 사고 지점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서 낫 등 농기구로 인한 외상을 입은 멧돼지를 포획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이 34억 7천만 갑으로 1년 전보다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값 인상 전인 2014년보다 판매량이 20.4% 감소했다며 담배세 인상 등 금연 정책의 효과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 130만 %, 최악의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가 2명의 대통령이 존재하는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미국과 서방은 야권 지도자 과이도 국회의장을 새 대통령으로 인정한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기존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연대의사를 분명히 해 베네수엘라가 신냉전의 전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파울루에서 이재원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재집권한 지 2주째. 대도시를 중심으로 연일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수년째 계속되는 극심한 경제난에 민심이 폭발한 겁니다. Ya basta de tanta hambre, escasez de medicina, la gente muriéndose en las calles por falta de comida. 마두로 정부가 군과 친정부 민병대를 동원해 유혈 진압에 나서면서 지금까지 최소 26명이 사망했다고 인권단체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반정부 투쟁 선봉에 서 있는 30대 야권 지도자 과이도 국회의장이 스스로 임시 대통령임을 선언하자 미국, 유럽연합과 브라질, 칠레 등 중남미의 우파 국가들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군사적 개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던 트럼프 행정부는 220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하며 과이도 의장을 측면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Are you considering a military option for Venezuela? We're not considering anything, but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반면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쿠바 등 중남미 좌파 국가들은 미국의 내정 간섭이라며 마두로 대통령과의 연대를 표명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 간의 파워 게임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최대 변수는 군부입니다. 일단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재확인했지만 동요하는 군인들이 갈수록 늘어나 전국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